중국 광시성 난닝시의 한 동네에 4명의 진씨 자매가 살고 있습니다. 첫째 언니의 이름은 진 차오메이, 둘째 이름은 진 에르메이, 셋째는 진 산메이, 넷째는 진 시메이. 원래 이 자매 모두 다 같이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이 자매들끼리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 왔다 갔다 하기가 이 집에서는 힘들어. 그래서 부모님과 떨어져 이 4명만 나온 겁니다. 업무 같은 경우 이 큰언니가 도매 물건을 떼온다거나 판매 주문 등 세무적인 업무를 담당했고요. 이 나머지 3 자매는 그 외 가게를 돌보고 잡일들을 나눠서 처리하곤 했다고 해요. 이 4 자매 간의 사이는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던 2009년 2월 초 이 큰언니가 광저우로 물건 사입을 위해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큰언니가 자기 아버지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빠 시간 있을 때 가게 와서 동생들 일도 좀 봐주고 도와줘요. 그래서 큰언니 진 차오메이가 출장 간 후에 매일 아침 셋째와 막내 동생이 차를 타고 부모님 집에 가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가게에 출근을 합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2월 11일 아침 9시 30분경 늘 그랬듯이 아버지는 집에서 딸들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이 시간이면 아빠 우리 왔어 가자 함께 가곤 했으니까. 그런데 이날은 아무리 기다려도 딸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와? 차가 밀리나? 너무 안 와서 전화도 해봤어요. 그런데 전화도 안 받아.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한 아버지는요. 셋째 딸한테 전화했어요. 안 받아. 막내 딸한테 전화했어요. 안 받아. 그래서 둘째 딸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둘째도 안 받아. 진짜 순간 느낌이 싸해진 거예요. 세 딸의 핸드폰이 이렇게 동시에 꺼져 있던 적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출장 중인 큰딸한테 전화합니다. 야 이상하다. 그 후 아버지는 따로 택시를 타고 딸들 집으로 가요. 아파트 700 사무실 앞에 딱 섰습니다. 문 두드렸어요. 애들아!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한참 동안 두드려도 답이 없으니 아버지는 큰딸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를 해봐야겠다.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전화를 받은 바로 다음날 이 큰딸은 2월 12일 제일 빠른 비행기를 타고 날아옵니다. 그 후 2 사람은 바로 집으로 향했고 큰언니는 자기 집이었으니까 열쇠가 있잖아요. 바로 따고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깨끗해. 뭐 이상한 게 없는 거예요. 각각 동생들의 방문도 다 열어봤습니다. 이불도 다 개져 있고 책상에 300위안 정도의 현금도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동생들의 핸드폰 충전기와 신분증도 모두 집안에 그대로. 세 동생들의 오토바이 또한 집 주차장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뭔가 서둘러 어딜 나간 것 같진 않은데. 하늘로 증발한 듯 가족들에겐 한마디의 말도 없이 세 자매가 동시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죠. 바로 경찰에 신고해요. 경찰은 4 자매가 살던 집 조사에 들어갑니다. 보니까 집 창문과 현관문 강제로 뜯거나 강제로 침입한 흔적 전혀 없어. 방 안에서 싸운 흔적 또한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혈흔도 뭐 크게 안 나오고 집안에서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해요. 경찰 그냥 갑니다. 수사할 거니까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라는 말만 남기고. 아니 처음에는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렸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뭐 수사는 하고 있는 건지 뭔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참다 이 가족들은요 자기들 그 친척 그리고 사라진 3 자매의 친구 지인들 다 연락해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대. 아무도 못 봤대. 아니 하루 만에 그것도 3 자매가 동시에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된 사건인 걸까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걸까요? 2월 16일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저 여기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여기 공사장 근처에 썩은 고기 덩어리 같은 게 담긴 자루가 몇 개 있어서요. 확인 좀 해보세요. 달려가서 봤더니 사람 토막난 시신이
경찰은요, 이 시신이 발견된 곳 근처에 또 다른 토막난 시신은 없는지 수색 범위를 확대하는데, 와, 문제의 공사장 비탈길에서 9개의 자루가 더 발견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토막난 시신이 바로 부검에 들어가는데, 부검이는요, 제일 먼저 이 9개의 자루 안에 있는 시신, 무슨 퍼즐 맞추기처럼 토막나 있었잖아요. 다 일일이 맞춰봅니다. 이거는 다리고, 여기도 다리. 이것도 다리네. 사람 다리가 3개일 리 없잖아요. 그럼 이거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네. 팔도, 이거 팔이 몇 개야? 토막난 시신을 접합한 결과 피해자는 3명의 여성으로 확인됩니다. 역시나 그 피해자들은 11일부터 실종 상태인 3자매들이었어요. 이 범인은요, 무려 3명을 죽이고 그 3명의 시신을 일일이 다 절단까지 해서 공사장 근처 산속에 유기했습니다. 경찰은요, 이 범인의 행동 패턴을 보고, 와, 이거는 뭐 야쿠자나 산화패, 극악무도한 깡패 짓거리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다. 초범은 이렇게까지 못한다. 이거 빨리 안 잡으면 더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전담반까지 꾸려 집중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요, 2009년도에 발생했어요. 이때는요, CCTV가 지금처럼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자매가 사는 동네에도 CCTV가 없어. 그래서 경찰은 이 3자매의 인간관계부터 파기로 해요. 제일 먼저 확인한 건 이 3자매의 핸드폰이었습니다. 바로 둘째 딸의 핸드폰을 딱 여는데 열자마자 경찰 엄청 당황해요. 뭐야? 연락처 등록된 수가 3,000개가 넘어? 셋째 딸인 진삼메이 핸드폰 열어봤습니다. 뭐야? 이 여자도 연락처 등록된 게 2,000개가 넘어. 넷째 막내도 마찬가지. 와, 이거 어떻게 다 조사하냐? 하지만 이때 이 경찰들은 해냅니다. 다 조사해요.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이들 사업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거래처들 전화번호에 뭐 사업 관련 그런 사람들, 지인들의 이제 다 합쳐가지고 이제 그 정도가 됐던 거예요. 이 주위 사람들은요, 이 3자매에 대해서 너무 온화하고 너무 친절한 사람들이었다고, 내가 그 여자들 화낸 걸 본 적이 없다고 너무너무 좋게 평가했어요. 따라서 치정이나 복수, 원한의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그렇다면 재정, 달러, 돈 문제로 벌어진 살인극인 걸까? 실제 조사하면서 경찰은 이 자매들 살해되기 직전 광둥성에 있는 한 사장에게 돈을 빌렸었네? 경찰 바로 돈 빌려준 사장 찾아갑니다. 그리곤 이 3자매의 죽음을 알리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사장이요, 엄청 슬퍼하는 거예요. 엄청 놀래하면서 내가 돈을 빌려준 건 맞는데 나 그거 빌려줬다고 내 삶이 쪼들리고 그러지 않다. 별로 크게 트러블도 없었다. 그리고 확인 결과 진짜 알리바이도 정확해. 내내 이 사장, 자기가 사는 지역에만 있었네. 범행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 사장 아닌데 남자 관계도 딱히 없었고 친구도 뭐 그닥. 뭐야? 답답하니까 경찰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사건 현장부터 다시 팝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못 보고 지나친 게 있었어. 집 화장실 세면대 및 구석지에 소독제, 잔여물 흔적이 나온 거예요. 소독제? 경찰은요, 이 범인 이 새끼 이거 3자매 죽이고 나서 뭐 도망을 갔던 건지 아니면 뭘 가지러 간 건지 뭔지 현장을 빠져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 다시 돌아왔네? 왜? 청소하러. 자, 사건을 저지르고 여러 번 범행 현장에 드나든다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범행 현장을 왔다 갔다 하기 쉬운 같은 동네 사람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경찰은요, 같은 건물의 이웃들, 주변 이웃들 다 탐문 수사 시작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뭐가 발견되진 않아요. 와, 이거 도대체 뭐지?
그렇게 사건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불현듯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잘라고 누웠는데 아 맞다 그거 하고 막 생각이 날 때 있잖아요. 한 형사분이 잘라고 누웠는데 그 순간 번뜩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맞다, 시신 담겨 있었던 자루. 이 범인이 피해자들의 시신을 토막내 자루에 넣어버렸잖아요. 그 자루, 난닝 지역의 한 직업기술대학에서 나온 자루네. 좀 더 정확히는 그 직업기술대학에서 졸업생을 위한 졸업 선물을 나눠줬는데 그때 선물 담아줬던 자루인 거예요. 와, 그런데 딱 조사해 보니까 기가 막히게 이 네 자매가 살던 그 건물에 이 기술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있네. 이 네 자매가 살던 703호실 이 맞은편에 살던 남자, 이 학교 졸업생이네. 그 남자의 이름은 린신청. 경찰은요, 이 남자를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너무 침착하고 말하는 것도 뭐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의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자루의 출처가 확인되기 전까진 말이죠. 경찰 바로 이 남자의 뒤를 캐봤더니 웬걸, 린신청 2월 11일 다니던 직장에 지각을 했네. 그날 이 세 자매가 연락 두절됐는데 어라, 이 11일 하루 지각하더니 바로 다음날부터 이유 없이 3일 동안 휴가를 내고 안 나왔네. 와, 똥꾸렁내가 나죠. 서로 집도 가까워서 사건 현장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편해 보이는데 경찰은 이놈의 직장 동료들을 탐문 수사했어요. 그랬더니 이놈 평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뭐 우울증이 있는 건지 뭔지 표정도 늘상 너무 안 좋고 내 월급이 너무 작다는 둥, 일하는 거 마음에 안 든다는 둥, 매사에 불평 불만, 그리고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도 헤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더더 성격이 지랄 맞아졌어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주위 사람들한테 막 욕하고 짜증내고. 별로 회사 내에서도 친한 사람 없을걸요? 경찰은요, 바로 이 남자 소환합니다. 린신청 당신 11일 날 지각했다면서요? 그 이후 3일 동안 회사에도 안 나왔던데 뭐 했어요? 저 독감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11일 날도 지각한 거고요. 그 이후에 3일 동안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내내 집에서 자고 쉬었습니다. 경찰은요, 8번이나 이놈을 불러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너무 침착해. 저요? 저 왜요? 아파서 그랬다니까요. 크게 억울해하지도 않고요. 언성을 높이지도 않아요. 자기한테 불리한 말 또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 이게 신문에도 얻을 게 없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요, 수색영장 발부, 이놈의 집을 뒤집니다. 그랬더니 이놈 집 화장실 구석에서 핏자국과 엄청 조그마한 살점 같은 게 바로 정밀 검사 보내요. 결과는 역시나 사망한 세 자매의 것으로 나옵니다. 야, 죽이고 토막내느라 몸살 오고 독감았니? 피해자들의 피와 살점이 왜 네 집 화장실에서 나오니? 들이미니 지가 뭐 어쩔 거예요. 이건 빼박이죠. 그렇다면 이놈은 왜 세 자매를 죽인 걸까? 아니 3대 1인 건데 어떻게 다... 자기 자백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린신청 1985년에 되게 유복한 가정의 외동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보기와는 다르게 엄청 사랑받으면서 잘 자랐습니다. 아니다, 잘 자랐다 이거 뺄게요. 자랐습니다. 이 아빠 엄마 외아들이에요. 오냐오냐 엄청 키운 거예요. 그 오냐오냐가 어느 정도였냐. 린신청이 초등학생이 됐을 때 이 아버지 연주를 이용해 가장 좋은 초등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또한 마찬가지예요. 연줄로 해서 엄청 좋은 중고등학교 보냅니다. 여기까진 부모 욕심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친구 때렸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다 처리. 이런 식인 거예요. 다 대신해주고. 그렇다 보니 린신청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습관을 키워왔습니다. 솔직히 이놈이요, 이걸 막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린신청 본인도 엄마 아빠가 자기만 바라보며 살고 있고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의 꿈은 경찰관이었어요. 그래서 경찰대 가려고 이것만 보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웬걸 떨어졌어. 대학 입시도 연줄로 해서 가면 편했겠죠. 하지만 대학은 아버지 연줄로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좌절감을 느껴본 겁니다. 그는요, 대학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부모님이 엄청 설득합니다. 그래서 들어간 곳이 앞서 언급했던 직업기술학교였던 거예요. 여기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배웠대요. 그리고 여기 졸업까지 하게 되는데 졸업 후 일자리 자기가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부모님이 구해줍니다. 여기서 일해. 연줄로 또 꽂아준 거예요. 플러스로 그가 살 수 있도록 집까지 얻어주죠. 사회 경험도 없고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린신청. 다짜고짜 부모님 등에 이끌려 일을 하게 됐어요. 잘했겠습니까? 마음을 못 잡는 거예요. 일도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조금 안 좋은 소리 들으면 표정 딱 썩어가지고 동료나 상사 뭐 이런 사람들한테 막 욕하고, 그러니까 다니다가 그만두고 또 다니다가 그만두고 반복. 보통 이렇게 되면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 어쨌든 자취하는데 생활에 영향이 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얼른 일해야지 하게 되는데 이 린신청은 달랐어요. 왜? 난 엄마 아빠가 다 해주거든. 부모님이 나한테 매달 용돈 주는데, 아니 일을 시작했으면 자식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반대야. 게다가 나 여자친구도 있어. 돈은 알아서 부모님이 보내주지 외롭지도 않아. 오히려 일 그만두고 쉬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2008년 말 일이 터집니다. 아, 여자친구가 헤어지재. 그러면서 마음이 되게 휑해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참고 참아왔던 엄마 아빠도 터진 거예요. 전화하거나 설 기간 때만 되면 너 일은 계속하고 있냐? 여자친구는 헤어졌어? 왜? 아이고야, 너 결혼도 해야 되는데 너 어쩌려고 그러냐? 이번에는 제발 좀 일이라도 좀 제대로 좀 다녀. 어? 너 어찌 하는 게 그러냐? 엄마 아빠가 날 더 긁어. 더 반항심과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부모님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걸.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린신청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난리치고. 그런데 이 힘듦을 속 터놓고 얘기할 친구도 없어. 그 누구도 날 이해하지 못해. 여자친구도 날 버리고 이 썩을 놈의 세상은 날 다 싫어해. 와, 너무 짜증나는데? 이 스트레스 풀고 싶어. 아, 어떻게 풀지? 하면서 무심코 고개를 딱 들었는데 그때 눈에 띈 거예요. 지금 내 맞은편 집에 사는 세 자매가, 특히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넷째 막내 진시메이가 너다. 너가 내 스트레스 풀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와, 이놈이요 709호에 살고 있었어요. 반대편 703호. 와, 미친 새끼 진짜. 이놈은요 바로 밧줄 준비하고요, 접이식 칼, 최루가스, 스프레이 같은 것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2월 10일 저녁 반대편에 사는 자매들이 집에 들어오길 기다려요. 그러다가 오후 8시쯤 들어왔다. 이때 둘째인 진 에르메이는 따로 잠깐 어디 간 상태였고요. 이 집에 셋째 이제 진 산메이 그리고 막내 진 시메이 두 명이 들어온 상태였어요. 이걸 확인한 그는요 바로 1층으로 가서 703호 전기 들어오는 그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정전되게 만든 거예요. 왜? 집이 정전되면 누구 하나는 확인하러 집에서 나올 거 아니야. 그때 내가 쏙 들어가는 거지. 이런 개추잡한 계획을 모르고 있었던 이들. 정전이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셋째인 진산메이가 내가 확인하고 올게 나온 거예요.
문이 딱 열리고 진산메이가 나가자마자 바로 그 집으로 칼 들고 들어간 겁니다. 당연히 외간 남자가 들어오니까 이 막내 진시메이 얼마나 놀래요. 누구세요? 그런데 이놈이 봐도 이 여자 지금 소리 지를 것 같거든. 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시메이가 자기를 보고 하는 그 순간 바로 그냥 체류 스프레이 뿌려버리고 허벅지를 칼로 찔러버린 겁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이게 네 목구멍 찌른다. 공포에 질려있는 이 막내 진시메이를 밧줄로 묶은 뒤 화장실로 밀어 넣습니다. 소리 못 지르게 옷 한 벌 구겨 그녀 입에 넣는 것도 잊지 않았죠. 그 후 조용히 문 뒤에 서 있어요. 정전 스위치를 보러 내려갔던 셋째 진산메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유 정전됐더라. 내가 켜고 왔어. 진산메이 딱 들어오는데 똑같아요. 바로 칼로 왼쪽 가슴 찔러버립니다. 그리곤 밧줄로 묶고 화장실에 있던 막내까지 해서 부엌으로 끌고 와요. 그리곤 막내 진시메이가 보는 앞에서 셋째 진산메이를 엄청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공포에 질렸겠죠. 그렇게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문이 딸깍 나왔어. 와, 둘째 진 에르메이가 들어온 거예요. 이때 린신청은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진산메이, 진시메이 막 두드러 패고 칼로 찌르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확 풀려.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와, 너무 좋아. 그 상황에서 하나의 먹잇감이 또 알아서 굴러 들어왔네. 좋아. 미친놈처럼 눈깔 돌아가지고 똑같이 한 거예요. 와, 이거 스트레스 너무 풀리는데? 결국 다 죽인 겁니다. 그 후에 이 세 시신을 자기 집이 맞은편이니까 709호 자기 집으로 옮겨요. 그 후 다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와 집 청소합니다. 청소하고 다시 자기 집 돌아가서 토막 작업한 거예요. 그리고 유기했던 거죠. 와, 그러니까 결론은 이 살인의 이유, 요새 우리나라도 난리죠.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거인 거예요. 그냥 내가 짜증나. 사회에 불만이 많아. 이걸 어디 가서 풀고 싶어. 저기 세 자매가 사네. 쟤들 이용해서 내 스트레스 풀어야겠다. 이거인 거예요. 이거는 사형 말고 태형으로 한 5,400대 정도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이진 않고 다리가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걸을 때마다 살해의 그 순간을 후회하며 살라고, 평생 사죄하며 살라고. 중국 법상 이건 100% 사형이죠. 2009년 7월 1심 사형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새끼 이거 억울하다면서 너무 형벌이 세다면서 항소해요. 면상이 아주 뻔뻔하죠. 정말 다행히도 이 항소 기각됩니다. 오히려 더 괘씸해. 야, 꼴배기 싫다야. 빨리 사형 집행해버려. 얼마 안가 바로 집행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나라의 사건 뒤에는, 범죄자의 인생에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혹은 내가 이 사람을 죽인 이유는 세상이 나를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건 상관없어요. 자기가 억울하게 살았든 어쩌든 그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죠. 살해의 이유가 너무 얼토당토 없죠. 그냥 나 짜증나서 무려 3명을. 이 아버지 어머니는 한순간에 3딸을 잃었습니다. 큰언니는 한순간에 동생을 다 잃었어요. 와, 너무 멘탈 잡기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일어난 자매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